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최신 출제 경향도 좀 말씀을 드리고 환경직이건 보건직이건 간에 환경보건이 들어가는 과목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과목 설명 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시험하고 전남보건직하고 환경보건이 들어가는 그런 과목 시험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직렬해서 보시면 최신 출제 경향을 우선 살펴보면 환경법규도 들어가고 최신 환경기술이라든지 정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먹는 물, 거기다 빛, 거기다가 독성물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LCA라고 하는 전과정평가. 요게 특이하게 다른 과목에서는 별로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환경보건에서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역학과 감염병 부분이 사실은 전과정평가 LCA보다도 훨씬 더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보충 자료들하고 최신 출제 경향들하고 다 묶어가지고 그때그때 핸드아웃을 나눠드리고 수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받으신 교재를 구입하실 적에 받으신 부록이 있습니다. 어펜딕스 보시면은 여기에 역학과 감염병 부분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겉장과 마지막 장까지 다 걸쳐서 꼼꼼하게 최신 개정 법령이라든지 빠져서는 안 될 부분들을 첨가해서 넣었습니다. 우선 교재를 보시면 교재는 9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환경보건, 공기위생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 수질, 토양, 의식주, 집합소, 그 다음에 위생해충, 소독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뉘어져 있고 그 뒤에는 챕터별 이론 뒤에는 기출문제, 적중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수업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 꼼꼼하게 좀 풀어드리고 다는 무리가 있겠으나 아무튼지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 나옴직한 문제들, 그리고 많이 나왔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 좀 풀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강의실 외에서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있습니다.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그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카페 검색으로 들어오셔서 카페 검색창에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이렇게 치시면은 카페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제 얼굴이 캐리커처로 그려져 있는 그런 카페 대문이 나오고 가입하시면 바로 글을 아마 올리실 수 있으실 거고 거기 보시면은 게시판이 있는데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질문 게시판에 공부하시다가 안 풀리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쓰기 싫으시면, 그런데 이제 올리실 적에는 문제의 전문이나 문헌의 앞뒤를 다 같이 붙여가지고 올려주셔야 내가 모르는 그 문장이나 그 단락 그거 하나만 이거는 왜 이렇게 되죠? 하고 올리시면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 풀리는 문제 같은 문제의 전문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 같으면 문장, 앞뒤 문장까지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으시거나 손으로 치셔가지고 올리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디테일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하니까 카페를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공부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그 카페를 활용하시면 좋겠고 공부하다가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수험생 고민 상담이라든지 그 메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서는 저뿐만 아니라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또 그쪽에 전문이시니까 그런 그 상담도 해드리고 공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환경보건과 공기위생 딱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방금 말씀드린 출제 경향, 환경부는 매년 한 번씩 시험을 보고
환경보건이 50문항이 출제가 되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환경부에서 보는 50문항짜리, 그 다음에 전남보건지 쪽에서 보는 20문항짜리 환경보건. 제가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올해 건 이제 아직 안 봤으니까 2016년서부터 최근 5개년간의 출제 경향을 싹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를 다 긁어다가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환경부 시험은 제가 매년 내려가서 보고 있는데, 보면서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 방금 말씀드린 우선 감염병, 역학 이 부분이 가장 출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문항짜리에서는 서너 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비중이 크고 거의 20% 이상 정도, 20%에서 25% 정도 50문항짜리 환경부에서는 거의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에그먼이나 1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체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의 한 18문항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감염병도 들어가지만 뭐 위생이라든지 소독 같은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다 얘와 연관이 있는 과목이고 환경성 질환 같은 것들도 다 같이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환경성 질환 뭐 하다못해 뭐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변화,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감염병들, 그거에 대한 역학적인 내용들도 다 같이 포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식중독에 관한, 식중독도 뭐 감염병과 역학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식중독은 특별히 또 따로 뺐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집어넣으면 되게 많아지겠죠. 식중독 부분도 거의 한 서너 문제 이상, 50문제짜리에서 평균 한 6문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문제 내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목 이름은 환경보건인데 이 희한하게 이게 무슨 공중보건학과 출제 비율이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공중보건학에서 이제 보건통계라든지 공중보건학에서 통계보건이라든지 공중보건학에서 노인보건이라든지 공중보건학에서 보건법규나 보건행정부분을 뺀 게 환경보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목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중보건학과 거의 비슷한데 보건행정, 복지, 그 다음에 모자보건, 노인보건 그런 것들 빼면 환경보건이 됩니다. 산업위생보건도 환경보건에 들어있어요. 의식주위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거의 같은 과목인데 환경 쪽에 국한해서 좀 더 디테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도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공중보건학과 마찬가지로 출제 비율이 높구나 하고, 이제 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정책 문제, 최신 정책이라든지 바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로 화관법, 화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막 개정도 되고 있고, 이쪽 부분들도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문제들도 시사적인 이슈가 돼서 출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LCA, 전생의 평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래가지고 LCA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성물질에 대한, 독성물질도 환경정책, 화관법, 화평법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독성물질은 또 따로 빼서, 이 부분이 환경오염, 무슨 뭐 수윤중독, 카드뮴 중독,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있죠, 가네미유가 뭐 있지? 가네미유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최신 독성물질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 같은 부분들도, 이게 전부 다 50문제짜리 시험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출제된 파트들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산업보건도 환경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 하고, 환경과 관련 있는 집합소 위생 같은 것들,
그래서 군집독 같은 문제들도 있고 새집증후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오존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그리고 특이하게 악취나 소음에 관한 것들, 악취나 소음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아가지고 또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빛공해 문제가 있었어요. 빛. 요거는 공중보건학 쪽에서 많이 안 다루는 부분이죠. LCA와 더불어서 빛공해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환경보건에서 좀 특이하게 나온 것들이고, 환경보건의 역사,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프린트가 환경보건의 역사적인 개관을 보여주는 표인데, 이 표는 흔한 표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긴 하지만 굉장히 흔한 표인데, 이건 뭐냐면 공중보건학 챕터 1에 있는 공중보건학의 역사에 관한 표예요. 근데 같아요. 같이 보시고 같이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따로 뽑아가지고 나눠드린 거였고, 그 정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런 환경보건에 대한 방향 설정이 좀 되었다라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 하다못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유로 6라든지, 디젤 게이트로 작년, 재작년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국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신기술. 환경에 대한 신기술. 뭐 미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폐수 처리를 한다든지, 폐유 처리를 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에 대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으니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그 외에 뭐 폐기물이라든지 뭐 먹는 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한두 문제짜리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전부 다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싶으니까 우선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챕터 1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환경보건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개론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되게 많이 어렵다거나 중요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과목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니까, 환경의 개념 해가지고 환경의 구분, 자연적인 환경, 생활적인 환경, 또 물리적인 환경, 화학적인 환경, 뭐 이화학적인 환경, 이런 식으로 쭉 나눠놓은 건데,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그저 기본적인 구분, 자연적인 환경, 그 다음에 생활적인 환경,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거기 자연적 환경에 보시면은 이화학적인 환경, 뭐 공기, 물, 토양, 소리, 빛, 생물학적 환경에 얘네들은 이제 같이 사는 아이들이죠. 설치류라든지 쥐죠, 뭐 쥐.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위생곤충, 위생해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이 벌레에 관한 문제들, 이건 이제 지구온난화랑 같이 연결해서도 나오고, 식중독에 나오고, 감염병과 역학도, 이게 무슨 공중보건학 과목도 아니고 환경보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쪽보다는 보건 쪽이 좀 더 치우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환경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으니 거기서는 이제 공학 쪽으로 환경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건 쪽으로 환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위생곤충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기가 옮길 수 있는, 진드기가 옮길 수 있는, 뭐 벼룩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질병 같은 것들을 쭉 해서 위생곤충도 들어가고, 병원성 미생물 들어가면 감염병 역학, 뭐 이거죠 뭐. 그러니까 환경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중보건학만큼 깊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활적 환경에는 이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집합소, 사람이 많이 사는 공공장소, 대합실이라든지 내지는 무슨 뭐 터미널이라든지, 하다못해 컴퓨터 게임장, 컴퓨터 게임 시설, 이런 식으로 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PC방이라든지 지하도라든지 지하상가, 백화점, 극장, 학원, 학교, 뭐 무지하게 많겠죠.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구분이 다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과 환경위생, 환경보건은 다른 말로 또 환경위생이라 할 수도 있으니, 위생에 대한 그 정의, 위생에 대한 시작 해서, 위생은
로마 시대 때 갈레누스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고, 환경보건의 역사 부분도 5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20문제짜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니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하고 이 챕터 1에 나와 있는 역사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환경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환경위생은 다른 게 아니라 공중위생이다. 그러니 공중보건학과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거기 환경위생의 범위에 급수, 식품, 상하수 처리, 폐기물, 환경, 소독, 뭐 주택위생 해가지고 지금 쭉 말씀드리고 여지껏 쭉 출제 비율이 높았다 하는 부분들이 망라되어 있으니 하나씩 보시면 되겠고, 하나씩 그때 외워 나가시면 되겠고, 대단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어서, 그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이해력과 단순함기, 그 정도면은 크게 틀리실 문제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위생 밑에 보시면 환경보건이라고 동그라미 3번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우리의 건강, 전체적인 인류의 건강과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 해가지고 environmental pollution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데 이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는 조금 한물 간 듯 여겨져서 출제 비율이 조금 낮아졌는데 최근에 나온 외신이나 논문들을 보면은 오존층이 많이 복구가 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복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환경 쪽 논문들을 보니까 웬걸 아직 뚫려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가 계속 큰 문제여서 이것도 무슨 뭐 불편한 진실 거기서 처음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나서 큰일 나고 뭐 빙하가 녹고 이래가지고서는 뭐예요 북극곰이 살 데가 없고 막 이래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그 수천만 년 전서부터 쭉 온도 변화를 따져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 다시 뭐 비강이가 오든지 다시 차가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몇 개월 또는 1년, 2년에 어떻게든 그 결정을 봐가지고서는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아무튼지 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5년 연말에 있었던 당사국 총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하시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최근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시사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 다 곁들여 가지고 공부가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건의 개념 해가지고 WHO에서 이야기하는, WHO는 세계보건기구고,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을 위한 기구지만 공중보건과 환경보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통계가 나오는 게 해수면의 온도가 뭐 0.5도만 높아져도 1도만 높아져도 그게 수면 바깥에서는 거의 20도, 15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환경이 확 바뀌는 거여서 이 생태계가 막 엄청 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명태가 안 잡히고 이젠 참치가 잡힌다면서요. 훨씬 더 고급 어종이 잡히는 거니까 좋아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죠? 어차피 명태는 싼 생선이었잖아. 뭐 러시아에서 들어온다는데 뭐.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우리가 참치를 맨날 먹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환경 쪽을 쫙 보자. 완전 포괄적인 내용이고, 주요 내용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실내 공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데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게 낫냐, 아니면 닫고 있는 게 낫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분분하거든요.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실내 먼지가 훨씬 더 많이 쌓이니까 더 안 좋다. 차라리 창문을 여는 게 낫다. 아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막 의견이 분분한데, 실내 공기에 대한 그 규제 내용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대기오염, 수질, 그 다음에 화학물질 안전.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가 최근 출제 비율 중에서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물질들이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그 겨울철에 그게 이제 주거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주택에 많이 살고 끼케야 뭐 연립주택, 공동주택 살고 뭐 이러다가 아파트가 많아지고 거의 모든 주거 환경이 아파트로 가니까 실내가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겨울철에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는 가습기를 쓰자. 가습기를 쓰다 보니까 가습기 속도 깨끗하게 막 닦고 싶은데 매일매일 닦기는 손도 안 들어가고 칫솔도 안 들어가고 귀찮아 죽겠는데, 그렇다면 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가습기 속이 깨끗하게 살리고 깨끗한 수증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너도 나도 마트에서 다 사기 시작한 게 거의 9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가장 많이 처음에 나오던 시기가. 저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저는 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절대로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쵸? 농약이나 살충제나 하다못해 세탁기에 넣는 세제나 락스나 린스 같은 것도 매뉴얼 보고 그대로 쓰지 않고 항상 진하게 쓰죠. 그 민족성인 것 같아요. 진하게 써서 한 방에 끝내자는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지간에 근데 전에는 없었던 화학물질들을 자꾸 새로 만들어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5페이지 그 다음에 조금 넘겨보시면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라든지 그 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라든지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쭉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건데, 아무튼지간에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요즘에 독성물질과 더불어서 전에 없었던 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근 뉴스와 아주 최근 것들은 출제가 안 될 확률이 높은데 한 1, 2년 정도 된 것들은 출제가 되는,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된 것들 있죠.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정설로 믿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알려드릴 거고, 카페에다가도 공지를 올리고, 없으면 말고, 왜 안 올리시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올라와 있으면 얘가 놀고 있거나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없어서 안 올리는 겁니다. 없는 거 없다고 올리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5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환경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라든지 화학물질 평가하는 그런 화평법, 화강법 그런 내용들이고, 아무튼 거기 환경보건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 보기 전에 거기 인체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보건의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들, 보건 이런 것들, 오염을 어찌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면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환경성 질환 해가지고 거기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환경 유해인자의 관련성을 보는 건데, 바로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염병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학과 감염병이 가장 출제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성 질환에서 감염병을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환경보건, 환경위생에선 감염병이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거나 아우님은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질문을 올리시려고 하면 아마 질문 게시판이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서 누적된 질문들이 꽤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고, 키워드로 카페 검색을 해보시면, 게시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궁금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새로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Q&A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물 같은 애, 가장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뭔가 확인받고 싶은 거거든요. 컨펌을 받고 싶은 거죠, 선생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대로 외워서 이대로 공부해서 이대로 시험을 보면 되겠느냐 하는 질문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내가 뭐 이해가 안 돼서 이것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되느냐 하고 확인을 받으려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왜 A라고 하는 문제에선 답이 1번이었는데 B라고 하는 문제도 거의 같은 문제인데 왜 2번이 답이 되느냐, 보기도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100% 객관식이다 보니까 말의 아와 어 차이, 조사나 토시나 차이에 따라서 답이 살짝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A라는 문제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할 수가 있는데 B라는 문제에서는 1번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일 수가 있는 게, 주어진 다른 보기들을 따져보고 보기에 문제를 각각 대입을 시켜가지고 1번에서는, 그러니까 A라는 문제에서는 몇 번이 정답인지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당장 훅 생각나는 게 이제 쥐가 옮기는 질병 중에 패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환경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경이 더럽거나 환경이 나빠지거나 이러면 쥐가 창궐을 할 거고, 쥐가 많아지면 쥐가 옮기는 질병이 막 많아질 거고, 쥐가 옮기는 질병은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신증후군 출혈열도 있을 거고, 패스트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패스트는 환경보건, 공중보건학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A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패스트를 옮기는 물질은 쥐가 아니라 벼룩, B에서는 쥐. 그러면은 패스트를 옮기는 게 쥐냐 벼룩이냐, 둘 다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리고 헷갈리면은 정말 아닌 것부터 하나씩 문제를, 보기를 소거시켜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는 쥐가 붙이고 다니니까 둘 다 맞거든요. 쥐벼룩이 패스트를 옮긴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쥐가 옮긴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은 환경보건책에 있지 않느냐? 감염병은 제외라고, 그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이 있는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창궐할 수 있는 감염병은 포함이 되는 거다. 일반적으로 환경성 질환에 감염병은 넣지 않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그 다음에 성면은 뭐 벌써 수년 전서부터 수입, 제조, 가공, 판매 뭐 전부 다 금지죠. 금지고 지금 있는 거나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성면으로 인한 질환이라든지 성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간간히 나오고 있고, 아직 소송 중인데도 있고, 특히나 성면 탄광으로 가장 유명했던 그 홍성, 충청도 홍성 부근의 주민들은 아직도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아직도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성면 탄광이 폐광된 지가 하세월 되게 오래됐으나 아직도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뭐 몰래 또 제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오고 하니까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도 중요도를 좀 놓고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이거는 이제 산업보건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퍼져나온 거죠. 뭐 4, 5년 전에 있었잖아요. 구미공단에서 불화수소가 누출이 돼가지고 5명인가 바로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화수소, 불산이라고 뉴스에서는 계속 나왔었는데, 그거야 이제 그 전공을 안 한 기자 선생들이 잘못 얘기를 한 걸 테니까 HF가 막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간혹가다 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 길을,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가로수가 다 빨갛게, 뭐라 그러지? 빨갛게 말라있는 그런 아직도 그러고 있죠. 가로수가 다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 이게 이제 권고물질하고 관리물질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 수치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흡기나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 같은 것들. 예전에 아토피가 없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전교에 아토피가 있는 애가 한 명이나 두 명 있을까 말까 해서 한 반에 한 명 정도도 없어가지고 자, 몇 반에 걔는 피부가 왜 그래? 뭐 이상한 약을 바르고 다녀?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한 반에 30명도 채 안 되고 많아야 30명인데 그 중에 한 10% 이상이 아토피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환경성 질환 같은 것들도 아토피나 천식이나 뭐 피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성 질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이게 이제 물때랑 수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병원성 미생물들 같은 것들이 있을까봐 집어넣은 세척 살균액인데 그것 때문에 생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의 위해성 평가는 조금 중요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위해성 평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환경 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해성 평가는 리스크를 체크하는 거죠. 해서 리스크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나 또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 확률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절차를 위해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하고 뭐 위해 해저드 이게 위해성 평가의 공식이에요. 별건 아닌데 위해를 끼칠 가능성 그 확률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는 위험물질 그 위험물질이 그치 환경에 연관이 없으면 위험물질이 저기 어디 저 달에 있고 우린 지구에 있고 이러면 그거는 리스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고 이런 저기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미국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십 편이니까 언제 들어와서 나한테 영향을 끼칠 가능성 이게 바로 위해성 평가다 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은 땡땡이 해놓고서는 위해성 기준 해놓고서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환경부 장관이 유해성의 기준을 정한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어떤 큰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100만 분의 1, 10-6승이면 100만 분의 1이 되나요? 그 정도 분율에서 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본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나노 단위의 위해성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노 단위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세분화되고 점점 디테일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요 수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위해성 평가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 부분을 찾아도 요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다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간의 100만 분의 1 이하의 아주 미세한 부분을 리스크 단위로 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담배 위해성을 평가를 한다. 담배가 뭐를 할까? 담배 호흡기 질환. 그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담배 한 개피. 담배 한 개피당 이게 뭐냐?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담배의 유해성이 담배 한 개피당 뭐 100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해 물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그리고 담배 한 개피가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뭐 100만 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어떤 물질에 의한 폐암이냐 타르에 의한 거냐 니코틴에 의한 거냐 뭐 아니면은 다 포괄적인 거냐 일반적으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죠.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 카본의 약자인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거는 뭐 담배가 아니라 다른 물질에도 뭐 아무튼 연소가 되는 물질에서는 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가 불에 타면
근데 아무튼 간에 얘로 인해서 담배에서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이 정도다. 그러면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이거밖에 없느냐? 더 많겠죠. 유해물질이 뭐 400여 종 이상이라는데 뭐 2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거기서 400종 이상이 유해 화학물질이고 다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런 유해성 평가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게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나 상승작용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알코올과 니코틴은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흡연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술을 마실 적엔 담배가 땡기고, 담배를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은 술도 빨리 취하고 더 많이 취하고 다음날 머리도 더 아프고 더 덜 깨고 뭐 이러거든요. 알려진 사실이죠. 저 예전에 대학원 입학할 때 대학원 입학시험에 나왔어요. 카페인하고 니코틴도 상승작용이 있어요. 뭐? 칼시노겐, 발암물질을 만드는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나 5가 돼버리는 상승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담배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것뿐이겠냐고. 물론 PAH, 다원 방위탄화수소도 이것저것 다 합친 물질 다 싸그려 말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미량의 나노 단위 이하의 얼마나 미량의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치를 하나 딱 외워가지고 이게 절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 각종 화학물질들, 나쁜 화학물질들이 유해성을 끼칠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과목을 접하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4를 외워야 되나요? 내용을 봐봐라. 나올 것 같은가? 그러면 지금 이런 설명 쭉 들으셨으니 지금 웃으시잖아요? 안 나올 것 같은 거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있냐고. 이의 신청이, 이의 제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과 발암 유해도라는 게 있습니다. 독성 역치가 없는 환경 유해인자에 평생 노출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험지수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요겁니다. 조사권자는 환경부 장관이고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고, 3년마다인 거, 5년마다인 거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치사하게 또 수치를 바꿔가지고 잘 냅니다. 그리고 가장 틀린 것을 고르셔라든지 가장 가까운 걸 고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는 3년마다인지 아니면 5년마다인지 체크를 해두시고, 정밀조사 대상은 당연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 왜? 그쪽에 생체내 농도가 기준보다 높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아직 그런 사고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지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경주 지진 이후에 계속 여진이 뭐 수백 건 발생하고 있다니. 근데 그쪽에 또 원전이 있잖아요. 경주에서 직선거리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월성 원전이 있고, 월성 원전도 되게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러고 있는데, 그럼 그쪽 지역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논문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월성 원전 그 근처, 동네 이름 까먹었네. 제가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그 지역의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의 갑상선암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더라. 백혈병 발병률이 높더라. 관련이 있지 않느냐. 뭐 불도 안 탔는데 연기가 나겠느냐. 그런데 이제 한수원 이런 데서는 말도 안 된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우리는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 그런데 송전선이 지나는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큰 철탑 위로 이제 송전선 지나가잖아요. 그 근처 가보셨어요? 그 바로 밑에 가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웅 하고 전기가 흐르는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의,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의 발병률, 암 발병률이라든지 백혈병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역력의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조사, 이거 이제 정밀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거 또는 환경성 질환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특히나 면역력이 약해서 뭐 노약자로 전부 다 이야기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 딱히 이렇게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3세 어린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유치원이 됐던 유아원이 됐던 뭐 아무튼 뭐 초등학교가 됐건 뭐 있죠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데 다 가고 있으니 도서관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런 데도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특수학교의 교실도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가 들어가는 데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환경보건과 관련 있는 학문들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공중보건학에서 몇 챕터 뺀 거가 환경보건이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 중에 이제 환경 쪽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건데 환경위생, 환경공학 그 다음에 노출평가, 독성에 대한 대사. 그런데 이게 무슨 메타볼리즘이나 생리학이나 이쪽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고 단순하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보시지 않으셔도 될 거고 이 독성학이나 노출평가를 깊숙하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의 유해물질을 쭉 나열을 해야 되고 그 유해물질의 생체 내 반감기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해물질들이 각기 어떤 대사 사이클로 가서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지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지 그게 소변으로 나오는지 대변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걔네들의 상호관계 대사 사이클 내의 어느 부분에서 만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다른 분야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안 좋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고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나온다 어느 쪽을 관리해야 된다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환경역학과 직업역학 직업별로 야외에서 근무를 많이 한다 먼지가 많이 나는 데서 일을 한다 추운 데서 일을 한다 더운 데서 일을 한다 이거 전부 다 환경보건과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해성관리 정보소통 그쵸. 이게 지금 화평포 화관법 앞에서 나왔었던 것들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물질의 관리에 의한 이런 부분들, 화학물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 유로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게 전부 다 이제 정보소통, 유해성 관리,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해가지고 1톤 이상 생산을 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수입이나 수출이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 전부 규제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요인에 대한 관리 원칙, 격리, 치환, 뭐 처리, 피복 차단 이렇게 되는데 내용들은 조금씩 비슷합니다. 근데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에선 또 서비스 문제로 감염소, 병원소, 병원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 격리냐, 차단이냐, 치환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밑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사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문제를 위한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가지고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그러면은 질병 예방을 위한 감염소, 병원소 이것들도 다 각각 의미들이 달라서 감염소와 병원소는 또 내용이 다르죠. 병원체 또 내용이 다른 거고 병원체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병원소 잃어버리면 그 병원체가 들어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 감염소 잃어버리면 감염 대상이라든지 감염 부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 질환에 대한 격리 감염성 질환 요즘은 전염병이라는 말을 안 하죠. 법으로 전염병을 감염병이라는 말로 바꿨으니까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 감염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격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치환은 이제 방역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부라든지 살균이라든지 방부는 썩지 않게 처리하는 걸 방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방부는 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균의 성장과 증식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멈추는 게 방부예요. 살균, 소독, 멸균은 또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살균은 멸균부터 해야 된다. 멸균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멸균, 살균, 소독, 방부 나온 김에 뒤에 어떤 챕터에서 나올 건데 소독 챕터가 있거든요. 위생해충하고 멸균,
그 다음에 살균, 소독, 방부 또는 뭐 제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미생물에 대한 내용들인데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멸균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거. 올킬. 완전 다 죽이는 거. 그래가지고 미생물의 포자까지 죽일 수 있는 게 멸균입니다. 미생물들은 곰팡이나 일반 세균이나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서 곰팡이들은 대부분 포자를 만들지만 아무튼 일반 박테리아도 포자를 형성하는 애들인데 포자를 만든다는 애들은 100도씨로 펄펄 끓이거나 잘 안 죽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자까지 다 죽일 수 있냐? 완전 무균 상태를 만드냐? 완전 무균 상태는 멸균. 살균은 포자를 제외한 모든 균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포자까지 죽일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고요. 소독은 나쁜 놈만 죽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만 죽이는 게 소독. 방부나 제균을 죽인다기보다는 뭐 하는 거? 성장 증식을 억제하는 거. 제균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제균은 균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액상의 의약품이라든지 액상의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균을 걸러주는 거. 필터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균을 걸러내주는 걸 제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복미 차단에는 보호장비를 이용하는 오염인자 차단, 뭐 이런 식으로 보호환경, 보호복, 위생적 보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차단, 막아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 그 다음에 처리는 파괴, 미생물을 죽이는 거. 그러니 치환의 발육 억제 활동에 살균소독, 멸균 이런 것들하고도 중복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고 문제에서 처리 쪽을 물어보는 건지 치환 쪽을 물어보는 건지 방역 쪽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 미생물도 죽이고 인축공통 감염병 때문에 살처분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는 건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환은 중화, 생물학적인 분해 이런 것들이 전환에 들어가는 거니까 처리인지 차단인지 또는 치환인지 격리인지 요 관리 원칙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보건학의 역사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붙여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